1982년 4월 27일 자정쯤 상갓집에 젊은 경찰 한 명이 들어옵니다. 조의금으로 3,000원을 내고는 목이 마른 듯 막걸리를 들이키는 경찰은 두 자루 총과 수류탄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술잔을 비우던 경찰. 실탄도 없는 총은 뭐하러 가지고 다니냐는 조문객의 말에 돌변합니다. 누군가 점잖게 타일 넣었지만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탕, 총성이 울립니다. 이 남성 경찰서 무기고에서 근무하던 순경 우범곤이었습니다. 우범곤은 그 자리에서 상주 가족과 조문객 24명을 살해합니다. 봄비가 내리던 이날 밤 이미 수십 명을 살해하고 상갓집에 들어왔던 겁니다. 경찰 우범곤은 왜 마을 주민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어느 누구도 이 학살을 막아서지 못한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에선 잔혹한 연속살인, 우범곤 총기 난사 참사 당시로 가봅니다. 자, 이 뭐 벌써 딱 이 정도만 나왔어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다 그 옛날에 그 기억 지금 다 새록새록 돋아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박 변호사님, 네. 저도 6살이었는데 그때 그 뉴스 흑백 그 TV에서 나온 뉴스를 본 기억이 아직도 또렷이 납니다. 저도 뭐 대략 7, 8살 비슷했을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직후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매일 대서특필에서 나왔거든요. 예. 뉴스라든지 신문에서. 이게 이제 82년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경남 의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의령. 그 위에 합천이 있고요. 옆에 뭐 우리 해인사, 합천 해인사, 뭐 창녕, 예. 아주 외진 곳이 지금도 사실은 좀 지리산 있는 그곳인데 사실 6.25 전쟁 당시에 이때 전쟁이 났는지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외진 곳인데 여기서 연속 수십 명의 연속 살인이 일어날 정도로 근데 당시에 통신이 마비돼 가지고 밖으로 제대로 전달을 안 됐다고 합니다. 예. 자, 우범곤. 네. 지금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 순경 경찰이었어요.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의령으로 좌천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마을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네, 불과 1년 전에 이 청와대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좌천 발령이 난 건데요. 당시에 문제로 나중에 지적이 됐던 게 주벽이 심하고 성격이 난폭해서 주변 사람들과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같은 해 12월에 의령에 있는 국류지서라는 좀 작은 곳에 사실상 유배를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성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미친 호랑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 보도를 보면요. 동거인의 인터뷰들도 짧게나마 다루고 있는데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보면 성격적으로 너무 불안정해서 시한폭탄에 가까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를 제대하고 경찰관으로 임용이 됐는데 해병대 당시에 사격 실력이 좋아서 특등 사수로도 뽑혔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정말 이 엄청난 참사의 시작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술 때문에 시골로 좌천을 당했고 거기서 이제 20대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동거까지 했는데 술버릇을 못 버렸던 거죠. 평소에도 그렇게 이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느 집안에서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결혼까지는 못 이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평소에도 술만 먹으면 뭐 이게 세상이 안 좋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사건 당일날은요. 정말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낮잠 자고 있는데 예. 뭐 시골이고 하니까 뭐 날벌레 같은 게 있었을까 하니까 동건이가 그거를 이렇게 잡으려고 쳤다는 거예요. 그때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열받는다고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저녁 때 돌아와서부터 이 사단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 날파리 한 마리 때문에 세상에. 그때 갔던 게 무기고를 갔던 거고요. 무기고에 가서 소총 2자루, 실탄 180발, 수류탄 7개를 들고 나왔던 지금 겁니다. 나오는 저기네요. 와, 일단 범인의 행적, 당일 행적을 따라가 보면 가장 먼저 우체국을 갔습니다. 그렇죠. 우체국. 원래 첫 번째 가는 거는 첫 발을 행인한테 쏩니다. 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에서 왜 들어갔냐 하면 이 우체국을 통해서 전화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 전화를 막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교환실에 가서 당시 집배원이라고 불렀는데 집배원을 쏘고요. 교환실의 문을 열어서 교환원들을 2명을 좀 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연락할 방법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체국에 지금 들어갔던 걸로 지금 보이고요. 결국 8시간 동안 이 지역 통신이 마비된 상황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무차별로 살인합니다.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사람 다 쏘고요. 혹시 집에 불 켜져 있으면 그 문 두드려 사람 나오면 바로 쏘고 반상에서 나오면 바로 쏘고 바로 막 보이는 대로 사람을 막 살인을 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가장 중요한 거 경찰. 저 우순경 말고 다른 경찰들 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가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온천으로 지서장이 여행을 따랐었다고 합니다, 낮에. 온천. 예. 그리고 나서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야 돌아왔는데 그때부터도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말로는 주민을 떠들면서 예비군을 소집하겠다, 어떻게 뭐 비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사건을 주변에서 봤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들도 나타나지 않았고 사실 경찰이 나타나서도 이건 확인된 건 아니에요.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나서지 못하고 숨어 있었다, 무서워서. 야, 치안본부는 4시간 17분 뒤에야 이 상황을 보고받았다. 자, 백 기자, 네. 역시 영웅들은 일반 시민이었어요. 네, 경찰이 저러고 있는 동안 신고도 주민이 했고 또 주민들을 구하는 일들도 주민들이 했습니다. 주민 이출수 씨는 이제 우체국 근처에서 저 총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난동을 경찰서에 알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교환량을 모두 이렇게 살해를 해서 전화 통신이 두절됐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망하던 교환량 중 한 명이 전화선을 죽기 전에 연결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다시 이제 이 남성이 들어가서 신고 전화를 했고 그게 사건이 일어난 지 딱 1시간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1시간이 넘도록 경찰은 사건 발생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일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택시기사 전용길 씨가 있었는데 이 사태를 알고 차를 버린 다음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총을 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절대 나오지 말고 무조건 불을 꺼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범인의 총에 맞아서 아이고, 숨졌습니다. 세상에. 자, 교수님, 진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민중의 지팡이가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오면 당연히 뭐 누구 순경님 오셨어요 하면서 당연히 문도 열어줄 것이고 그런데 세상에 인사를 한 것 끝나자마자 드르르르 이게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걸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에서 연속 살인에 있어서 최대 규모고 한국 경찰에 있어서의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소리가 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있는데 뭐 무장공비가 출연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문 열어 그러니까 경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 열고 다 반겼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그 왜 동네 다 아니까 우순경 얼굴을 아니까 예. 어서 오라고 그랬는데 실제 이제 아까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이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떤 그 뭐 술 문제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그 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탄약고의 열쇠를 갖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당시 이제 무기고 열쇠가 이 그 2개로 돼 있어가지고 지서하고 지서장이 각각 보관을 하는데 당직 경찰이면은 마음만 먹으면 이제 총하고 실탄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는 그 인성 검사로 로르샤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보고 그 반응을 가지고 정서를 갖다가 테스트하는 건데 상당히 신빙성이 낮았던 그런 어떤 검사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추적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것이 아니냐. 모든 그 어떤 커다란 사건 뒤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어떤 원인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참 기록이었지 않습니까? 기록이죠. 이게 사실 저희가 이거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좀 규모가 작은 거예요. 이건 학살이었고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내전을 겪고 있는 곳에서나 이런 식의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외신 보도를 통해서 보잖아요. 실제 이 최단 시간 그러니까 밤 9시 반부터 새벽 5시 가량까지 이 일이 이어졌고 5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고 30명이 넘게 다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목숨을 잃은 게 이 사건은 82년이었고요. 2011년도에 노르웨이에서 테헤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경남 의령 지방에서는 아직도 이 사건이 벌어졌던 4월 26일, 27일 사이에 이틀간의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되게 많대요. 워낙 그 단시간 내에 그냥 다 거의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학살을 당했다 보니까. 자, 백 기자. 네. 이 우순경 이자는 그럼 어떻게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까? 다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우체국에서 살해 28명을
사살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갓집에 들어가서 24명을 살해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다시 돌아가서 총을 쐈다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상가를 나와서 오범고는 생면부지의 일가족 집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일가족을 자고 있는 새벽 2시 반, 4시 이럴 때입니다. 깨워가지고요. 한 방에 일가족을 다 몰아 넣었어요. 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합니다. 지금 그 현장 사진이 저렇게 나오는데. 맞습니다. 당시 목격자 말에 따르면 폭발의 흔적으로 정말 대문과 돌담만 남기고 거의 사라졌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오범군이 자폭을 하고 나서야 살해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좀 마무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도대체 어쩌다 이런 괴물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도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이제 분석을 이제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심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린다든가, 그리고 이제 작은 일로 이제 그 폭력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것이 이런 대형 사건까지 이어졌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여성과의 애정 문제,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문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서울에서 사고를 치고 아주 그 오지로 이렇게 좌천한 그런 것에 대한 불만. 또 이제 직장에서도 술을 하도 마시니까 주위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왕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알코올 효과와 무기 효과입니다. 술을 마심으로써 본인의 어떤 그 정오감을 갖다 정폭시키거나, 또 이 사람이 쉽게 총과 실탄 또는 수류탄을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경찰 공무원법이 이제 그 제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 공무원 임명령이 개선이 돼 가지고 학력 제한 규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그 당시에 8주만 하고 바로 경찰로 임명이 됐었는데, 뭐 지금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이게 3배로 늘어서 24주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 조직이 굉장히 그 어떤 관심을 가지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사건 연구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